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제가 위켄드 에디션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서 꼭 위켄드 에디션 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방송은 맨 앞에 제일 중요한 뉴스를 전하거나 아니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제 마음속에는 딱 이걸 맨 앞에 전해드려야 되겠다. 전해드릴 만큼 너무나 중요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때는 제가 방송을 하다 보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긴 한데 듣고 싶지 않다던가 지금 당장은 아니면 조금 인내력을 필요로 한다던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슈들이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몇 번의 확인 끝에 제가 오늘 저의 욕심을 버리고 제일 먼저 전해드리기로 한 것을 끝에서 두 번째로 옮기고 앞에는 지금 이제 중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아주 공통적으로 모든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무슨 시사만평을 제일 앞에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오늘은 특히 민주당의 전략가와 공화당의 전략가가 지금 이거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는 거 민주당이 너무 신사적으로 캠페인하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당연히 제일 중요하고 궁금하실 것은 날마다 여론조사 결과가 바뀐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딱 확정 지어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뭔가 변화가 있는가 경합주에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전해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들과 함께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사만평을 보시겠는데요. 이 시사만평은 보면은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선거에서 이기고 나면은 그는 분명히 프로젝트 2025에 따라서 NOAA 이게 이제 국립해양대기청입니다. 약자로 이 국립해양대기청을 완전히 없애버릴 거야. 근데 이 국립해양대기청이 허리케인 같은 것을 쭉 예측하고 뭔가 준비를 하고 하는 그런 기구잖아요. 근데 왜 그걸 없애버리느냐? 왜냐하면 트럼프 후보가 너무 잘 알고 있다. 미국 사람들이 서프라이즈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시사만평입니다. 지금 플로리다주나 아니면 조지아, 뭐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까지 합쳐서 지난 목요일 밤부터 지금까지 이제 허리케인 등급 4에서 지금은 뭐 열대성 저기압으로 그 기세가 많이 약화됐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숨지셨습니다. 수십 명이 사망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전기만 하더라도 수백만 명이 전기가 끊기고 하는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려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근처에 가보지도 못했는데 텔레비전으로만 보는 그 같은 엄청난 지금 그 피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런 허리케인 방향이라든가 강도 같은 것을 예상을 해서 특히 조지아주에 살고 계신 분들, 뭐 애틀란타는 뭐 좀 피해 갔다고는 하지만 미리 어떻게 준비를 하십시오 하잖아요. 근데 그걸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프로젝트 2025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아주 보수적인 가장 보수적인 띵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해나가야지 된다 하고 만든 건데 여기서 국립해양대기청을 뭐 다른 산하기관 아래로 보낸다던가 아니면은 뭐 아예 없애보낸다던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국립 해양 대기청이 1900년대에 텍사스에 살고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죠. 그 당시에 8,000분이라고 했던가요? 네. 그랬던 그 허리케인, 갤버스톤에서의 허리케인, 그때 이후에 해양대기청이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공화당과 헤리티지 재단이 돈을 절약하기를 원한다. 이런 생각으로 연방기구 많이 없앤다고 하잖아요. 다른 곳에 이제 집어넣거나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엄청 강화시킨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기후에 관한 거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가짜라고 그동안 많이 주장을 해왔던 사람들이 또 인간이 만든 여러 가지도 기후변화에 너무나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니까 이거 미국이 번영하는데 해롭다 하는 이유로 국립해양대기청을 뭐 다른
다른 기관으로 없애거나 해산시켜서 힘을 약화시키는 거잖아요. 해산시킨다는 건. 그리고 국립기상청, 날씨를 알려주는 국립기상청이 지금 국립해양대기청 아래에 있거든요. 이걸 상업화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상업이 들어가면 모든 것에서 순수성은 떨어집니다. 거창하게 말하면 기후와 경제에 있어서 기후변화 이걸 너무 생각하면 경제에 마이너스가 된다 해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시사만평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치명적인 그 허리케인으로 52분 이상이 숨졌고 370만 명 이상이 전력이 끊겼고 홍수, 해일 어떻습니까? 아무튼 지금 플로리다부터 조지아, 뭐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전부 산사태, 홍수,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때문에 허리케인이 오면 더 강해지고 가뭄도, 홍수도, 폭풍도, 폭우도, 폭설도 점점 더 폭해지는 거잖아요. 다행히 이 허리케인 헬레는 뭐 좀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게 그렇잖아도 그 무슨 멕시코만 같은 데가 기록적으로 더웠잖아요. 이 뜨거운 물에 딱 이제 그런 허리케인이 들어가서 그걸 확 막 육지 쪽으로 들어 올리고 나니까 뜨거운 그 고온 해류는 더 심각하잖아요. 이번 주말에도 역시 폭우 등 계속 피해는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는 아주 중요한 거창한 국내 경제, 국제 이슈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과 기상청만큼 가까운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부 기관 가운데서. 국립해양대기청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선거를 좀 말씀드립니다. 선거에서 가장 통계를 잘 읽는다는 데이터 전문가 네이트 실버 씨가, 이 사람이 원래 그 여론조사기구 538을 만들고 본인은 그거 ABC에 팔고 지금은 실버 블레틴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선거 모델을 쭉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제로서 해리스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확률이 58%,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확률을 42%로 봤습니다. 9월 초에, 지금 9월 미국 날짜로 28일입니다. 트럼프가 제일 위를 찍었어요. 네이실버의 분석에 따라도. 60% 승리 확률이 있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이제 역전이 된 거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경제 지표가 좋아진 거죠. 또 이자율도 내려갔고 해리스 후보가 가만 보니까 경제도 잘 다룰 것 같아. 변덕이 심한 트럼프보다는. 이 점에서 굉장히 그 안심이 됐다는 거죠. 해서 현재로 보면은요, 그 지금 완전히 민주당의 선거인단이 확보된 표수가 225표입니다. 늘 이제 민주당이 뭐 캘리포니아, 뉴욕 이렇게 포함해서요. 그리고 늘 공화당인 곳이 219개 선거인단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플로리다도 당연히 공화당으로 쳐서요. 요즘 뭐 플로리다나 텍사스주도 많이 해리스 쪽으로 흔들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데를 다 공화당으로 넣고 공화당은 지금 219표입니다. 대통령이 되려면 선거인단 538표, 과반수 270표를 가져야지 됩니다. 그럼 스타트 자체는 해리스가 225, 트럼프가 219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지금 며칠 동안 쭉 봤더니 해리스는 플랜 1도 있고 A도 있고 플랜 B도 있고 플랜 C까지 있을 수 있는데 트럼프 후보가 플랜이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리스 후보는요, 225표를 확보한 가운데서 그럼 270표까지 계산하면 나오겠죠? 선벨트 지역은 다 져도 됩니다. 경합주 7군데 가운데서 4군데가 선벨트잖아요. 남쪽 따뜻한 곳, 뭐 이렇게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여기 다 져도 됩니다. 다만 북부,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에서 이기고 선거인단 하나, 이건 이제 네브라스카 이 지역구가 거의 해리스 쪽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간단한, 오늘의 미국에서 수없이 말씀드렸던 플랜 A고요. 그리고 플랜 B는 설령 이 블루월에서 그 위에 3군데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주에서 예를 들어 펜실베니아주는 같고 19표잖아요. 선거인단. 위스콘신과 미시건에서 둘 중에 하나가 무너져도 해리스는 조지아나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한 군데만 가지면 이깁니다.
16표씩 있는 곳이잖아요. 아니면 설령 펜실베니아에서 저도, 펜실베니아가 제일 많잖아요. 19표. 펜실베니아에서 저도 위스콘신과 미시건 이겨도 뭐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에서 이기면 되는데 요즘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주도 점점 해리스 쪽으로 다가가는 이런 추세잖아요. 그래서 해리스에게 상당히 지금으로서는 뭐 기운이 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트럼프 후보는 가장 간단한 것은 선거인단 표가 제일 많은 펜실베니아에서 이기고 19표, 조지아 16표, 노스캐롤라이나 16표 이렇게 이기면 트럼프 후보도 네바다, 애리조나에서 져도 됩니다. 270표가 나와요. 그리고 아니면 선벨트에서 이제 다 이기고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네 군데서 다 이겨도 블루월에서 한 군데는 이겨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운전을 하시면서 들으시기에는 뭐 복잡한 감이 없지 않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해리스 후보가 270표에 다가가는데 조금 더 방법이 많다. 이것보다도 훨씬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변수까지 다 여기에 이제 첨부를 시킨다면 며칠 전에 제가 적어도 12가지 가능성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크게만 이렇게 몇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양극화된 정치에서는 굉장히 접전입니다. 그러면 선거인단 수가 제일 많은 펜실베니아주가 19표니까 펜실베니아에서 누가 이기느냐? 이게 점점 해리스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해리스 쪽으로 박스의 여론조사 결과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펜실베니아에서 어제 박스에서는 제가 조지아와 애리조나만 말씀드렸는데 그 조사를 또 자세히 보니까 펜실베니아에서 해리스가 2%포인트 앞선다는 겁니다. 조지아에서는 해리스가 3%포인트 앞서고 애리조나에서는 해리스가 3%포인트 뒤지고 그런데 펜실베니아에서 이기면 해리스는 펜실베니아에서 져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펜실베니아도 지금 해리스가 조금씩 이긴다. 그러나 전부 다 오차범위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물론 오차범위 바깥에 있는 뭐 블룸버그와 모닝 컨설트의 여론조사 결과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해리스에게 굉장히 긍정적이다. 특히 조지아주와 트럼프가 2016년과 2020년도에 유일하게 다 이긴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 이 두 군데가 해리스 쪽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이거는 아마도 흑인 여성들이 카멜라 해리스가 흑인이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아무리 흑인인 줄 몰랐어라고 말하던 어쨌든 흑인이기 때문에 그쪽 표가 많이 간 것 같다. 대신에 트럼프 후보는 애리조나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지난해 그 바이든에게 졌잖아요. 애리조나에서 선거인단은 11표고 그런데 애리조나가 결정적인 주가 될 확률은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해리스는 애리조나 져도 된다니까요. 네바다 져도 조지아 지고 노스캐롤라이나 져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런 점 그리고 어떤 분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미국에서 오래 살고 오래 방송을 하면서 선거 방송을 제가 지금 몇 번째 커버합니까? 빌 클린턴 때부터니까. 그러니까 대강 이렇게 보면은 다른 데보다 오히려 제가 막 수치라던가 이런 것을 여론조사 결과를 좀 덜 전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큰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한 때가 있고 구체적으로 딱 들어가야지 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이래서 이럴 것 같아요. 저래서 저럴 것 같아요. 오늘도 아직까지 그 단계에 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고 있고 인용하는 여론조사 기구는 믿을만 합니다. 어제 어떤 분께서 댓글에요. 블룸버그와 모닝 컨설트의 여론조사 결과 뭐 해리스가 어디서 7포인트 차이로 이기고 뭐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더니 모닝 컨설트는 극좌편이라는 거예요. 모르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군가가 유튜버가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모닝 컨설트는요. 원래는 이제 비즈니스 중심으로 여러 가지 뭐 세계의 추세나 이런 여론조사를 했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합리적이고 잘 맞으니까 블룸버그가 뭐 비즈니스 전문 뉴스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블룸버그하고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꼭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라 정치도 아주 잘하고 있어요. 여론조사를. 그래서 폴리티코라는 완전 거의 정치 뉴스만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매체도 모닝 컨설트와 손을 잡고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스무센은 정말 내놓고 극우거든요. 그런 라스무센과 아마 비교를 하면서 누군가가 유튜버가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건 틀립니다. 그냥 모닝 컨설트 하면은 무난하다, 무난하거나 비교적 2016년도에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뭐 거의 없잖아요. 그거는 했어도 그냥 어떻게 하다가 된 건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그때도 모닝 컨설트가 가장 사실에 가깝게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전반적으로 그 여론조사 기구들이 다 틀린다면 모르지만 좀 들으실 때 안심하셔도 됩니다. 현재로서는 해리스 후보에게 전반적인 상황이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아주 유명한 전략가 두 사람들이 이거 우리 당에 이렇게 아쉬워 하고 있는 점을 전해드립니다. 이제요 40일도 남지 않지 않았나요? 28일이고 선거는 11월 5일입니다. 제임스 카빌 민주당에서 가장 전략가 중에 전략가로 불립니다. 이분은요 민주주의 정치의 단점을 얘기를 하는데 어떤 때 민주주의이긴 하지만 독재적이어야 될 때도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테이블에 와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앉아서 다 한마디씩 한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선거 전에 어떤 타이밍에 독재 정권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선거 캠페인 측에서.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게 뭐 다수결의 원칙이고 많은 사람을 포용을 해야지 되고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야지 되고 이렇게 하니까 선거 전에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임스 카빌 이분은. 그게 민주당 캠페인의 단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많은 목소리를 너무 많이 포용하려고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딱 자로잰 것처럼 이거 이만큼 저만큼 이럴 수도 없는 거고요. 그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없는 거죠. 이거야말로 정치적인 gut feeling, 정치적인 본능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잘라낼 거 잘라내고 안면 몰수하고 딱 독재적인 그런 모습도 선거 전에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에 보여줘야지 된다. 민주당이 너무 신사적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공화당 캠페인에 비해서. 제임스 카빌이라는 민주당의 선거 전략가가 한 얘기고요. 공화당은 칼 로브가 가장 믿을 만한 전략가죠. 뭐 이분 왜냐면은 공화당이긴 하지만 아들 부시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지만 또 트럼프에 딱 달라붙어 있진 않았으니까. 이 사람은요. 여러 가지 이슈에서 지금 공화당이 또 야당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런 정치가 이런 선거라는 것은 여당,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어야지 되는데 이민 경제 등의 이슈에서 아니 공화당이 이렇게 좋은데 아무튼 뭔가를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해리스는 안 하는 것 같아. 인터뷰를 왜 안 하냐. 그리고 어제도 어떤 분이 보니까 인터뷰 해리스가 또 MSNBC와 했잖아요. 근데 뭐 방송을 듣지도 않으시고 댓글 다는 데만 열심히신 분들이 또 계세요. 왜 해리스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인터뷰 안 했다고 얘기하면서 뭐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던데 해리스가 핵심 질문에서 승리하고 있다. 이 칼로브의 얘기입니다. 이민 국경 정책 이게 조금 힘들기는 한데 힘든 이슈이긴 한데 여기서 핵심 이슈라고 말하는 것은 핵심 질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캐릭터를 얘기를 합니다. 기질, personality, temperament. 얼마 전에 뉴욕타임즈에서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무당파들이 가장 트럼프에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35% 그 기질. 그 기질이라는 것은 트럼프 후보가 요즘 정신건강이 말할 때 보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것이나 신체적인 건강이나 스태미너도 많이 떨어졌고 이게 너무 중요한데 해리스가 핵심 질문에서 승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사만평을 보시면 캠페인이 이슈하고 해리스는 활짝 웃으면서 경제, 임금, 그리고 이제 생식기능 권한, reproductive rights, 그리고 inflation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인터뷰를 안 한다고 하지만 해리스가 여기저기 가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본인의 얘기를. 후보 수락 연설을 한 이후에. 그에 비해서 오른편의 트럼프 후보는 I don't think 카멜라 해리스가 맥도날드에서 일했다는 거 나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런 얘기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카멜라 해리스가 두 번째 솔로 인터뷰를 하면서 저 맥도날드에서 어렸을 때 뭐 일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9억까지 다 얘기하고 했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조지아주에서도 지금 카멜라 해리스의 인종이 많이 영향을 미쳐서 지고 있다. 애리조나는 국경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애리조나에서 지는 게 카멜라 해리스에게는 하나도 크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제 국경을 방문했잖아요. 애리조나주에. 가서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트럼프 후보가 사실은 우리 민주당이 열심히 애를 썼고 공화당조차도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서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을 통과시켜야지만 국경도 안전해지는데 그걸 트럼프가 공화당 정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통과시켜주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투표조차 해보지 못한 것 아닌가. 이거 공화당 미치 매코넬도 우리가 백악관, 하원, 상원을 다 차지해도 이보다 더 좋은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을 가질 수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공화당 의원들도 지지를 했는데 트럼프 전화에 이게 다 망가진 것 아니냐. 어제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할 말이 있죠. 3년 반 동안 뭘 했어? 이런 얘기를 하지만 3년 반 그랬는데 중간에 뭐가 통과되려고 했는데 당신도 그랬잖아. 트럼프 후보는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자꾸만 카멜라 해리스의 뭐 정신 지능이 낮다 뭐 이런 것에 소비를 하는 동안 카멜라 해리스가 야금야금 경제는 이제 많이 그 크레딧을 얻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일자리를 불법 체류자들이 다 가져가요 하니까 이런 시사만평이 나오죠. 이코노미 얘기를 하면서 이민의 다리를 잘라버립니다. 이코노미가 미국의 경제가 물론 70% 소비자의 소비로 돌아가고 의자 다리 4개 가운데 1개는 4분의 1은 이민이 받쳐주는 겁니다. 이 이민에는 합법 이민자, 불법 이민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의 백인 사람들보다 백인이 꺼려하는 일을 돈을 적게 받고 하는 사람들이 합법이건 불법이건 이민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지금 경제 우리 뭐 이래 하면서 톱으로 다리를 잘라내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후보가 그 다음 시사만평에서 미국 경제는 지금 디제스터야. 재난이야, 재앙이야 하는데 뒤에서 바이든이 웃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해리스도 아니고 바이든을 낳죠. 왜냐면 해리스는 대통령의 그림자인 부통령이었으니까. 아니 주식시장 엄청 올라갔죠. 어제 무슨 그 엔비디아가 블랙벨 같은 거 조금 늦게 내놓는다고 해서 2% 정도 빠져서 나스닥 좀 내려갔지만 다우도 지금 너무너무 좋잖아요. 주식시장은 완전히 하이고 실업률은 낮고 거기 다 영어로 써 있네요. 아주 미국 기관 시설에 대한 역사적인 투자, 게다대고 스트롱 US 달러, 그리고 이윤, 기업의 이윤이 얼마나 좋고 리테일 판매도 좋고 경제도 지금 이 성장하고 있고 미국 그 소비자의 확신도 높아지고 있고 생산성 좋고 오른쪽으로 오면은 제조업 늘어나고 있고 컨슈머의 어떤 이 탄력 같은 것도 받고 있고 에너지 생산도 기록적이고 401k 밀리언웨어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은퇴연금, 주식 시장이 좋아졌으니까. 그리고 국내 총 생산도 어제 보니까 새로 발표가 됐잖아요. 증가한 것. 평균 1시간 임금이라든가 스트롱 잡마켓도 너무 이제는 열기가 아주 뜨겁게 달아오른 것은 아니지만 괜찮고 미국이 부자 나라 중에서 부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코노미가 디제스터다.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별로 먹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관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 트럼프 후보가 maybe 시스템 작동을 모르는 건지 알고도 능청을 떠는 건지 모르지만 미국이 관세를 없애고 소득세를 내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왜? 해외에서 수입하는 거기에 세금을 물지 않게 하고 소득세를 대신 내게 했는가? 그 과거부터 왜 이걸 바꿨는가? 관세를 내게 되면요, 농부들 엄청 힘듭니다. 농부들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들도 힘들지만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처음에는 관세 중국의 제품을 얼만큼 하는데 중국이 낼 거예요 하면 사람들이 다 믿었었죠. 그러다가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또 불확실하게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 미국이 이런 점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물론 트럼프 지지자들은 뭐 마음이 확고하니까 아니라 할지라도 무당파 사이에서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게다 대고 뭐 IT 이민자들이 애완동물을 먹는다, 뭐 20년 전에 숨진 뭐 쟈니 칼슨과 내가 지난번에 선거에 나갈 때도 인터뷰를 했는데 쟈니 칼슨이 다시 밤 쇼에 부활을 해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풍차가 사람들에게 암을 일으킨다던가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더 믿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는 겁니다. 어제는 또 그 토론할 때 ABC에 앵커를 고소한다고 했는데 본인에게 불리하게 했다고. 근데요, 사실은 그건 대통령 토론장이 거짓을 설파도 아니죠. 그런 때 거짓을 뿌리는 그런 장소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33번 이상의 분명한 거짓을 얘기했을 때 너다섯 번 확실하게 짧게 지적해준 뭐 이런 것들. 그렇게 따지고 보면 트럼프 후보가 하루에 하고 있는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데, 관세만 하더라도 왜 팍스라든가 뭐 뉴스맥스라든가 이런 데서 트럼프에게 따져들지 못합니까? 지금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게다 대고 트럼프 후보가 이런 것들도 많이 하잖아요. 낙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성을 보호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데, 트럼프 후보는 다른 후보와 달리 성폭력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벌금도 뭐 몇천만 달러, 거기에 대해서도 사업 사기도 뭐 굉장히 많지만 몇천만 달러를 내라고 받은, 뿐만 아니죠. 와이프하고도 무슨 뭐 부부 강간 혐의 있고, 누드 모델과 결혼을 하고 나서 또 포르노 배우와 무슨 외도를 하고 돈을 불법으로 주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시사만평에서 보시는 것처럼 Don't worry about your 권한을, ladies, I will protect you 하고 얘기를 하는데, hey, 이렇게 친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Isn't that guy가 너 우리를 성폭행한 그 guy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오늘 뉴욕타임스인가에 보니까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성폭행과 관련해서 지금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아예 그 얘기를 들어주지조차 사람들이 않는 그런 이제 피해자들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가 말하는 것이 시원하다 느낀 것에서 이제는 제일 처음에 아주 오싹한 말을 했었던 것이 다시 상기가 되는데, 뉴욕의 한 뭐 피프스 그 스트리트에서 내가 뭐 누구에게 총을 쏴도 그래도 내 표가 떨어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거 정말 그 당시에 막 허풍 떨듯이 했는데 이걸 정말로 믿는 건지, 많은 것을 빠져나와 봤으니까, 그게 바로 이제 이러한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고 다닌다, 중요한 시간에 이슈에서. 그래서 해리스에게 지고 있다라고 공화당의 칼 로브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달하고 조금 더 남았잖아요. 한 달하고 2주일도 안 남았네요. 그런데도 이 시사만평을 보시면 여론조사 기관이 나와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선거가 오늘 있다면 투표가, 그게 이제 그거 뭐 부정선거로 됐다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렇게 말하시겠어요? 트럼프와 공화당, 트럼프 주변 사람들은 실제로 이기는 것보다 미국 국민들에게 선거가 이거 부정선거일 것이야 라는 것을 확신시키는데 훨씬 열심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지고 나면 이런 문제들이 다시 패인으로 분석이 될 것이고, 이기면 야, 역시 저런 거 두려움의 캠페인, 그리고 또 뭐 부정적인 캠페인이 성공을 했구나라고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관심이 지금 다른 데가 많이 가 있어요. 뭐 디지털 트레이딩 카드를 하나를 사는 사람은 뭐 여러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그 디지털 카드가 뭐 한 장에 99달러라면서요. 15장을 구입을 하면은 트럼프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과 후보 토론을 할 때 입었던 양복 있잖아요. 그 양복을 가위로 자르겠죠, 당연히. 그 양복 조각을 같이 준답니다. 이거 받으려고 99달러짜리를 15장을 사야지 돼요. 그러면 거의 1,500달러 되는데, 그리고 이걸 또 99달러짜리를 75장을 사면은 또 2단계 뭔가 추가 상품권이 있답니다. 왜 다단계가 물건 장사하듯이 지금 트럼프 후보가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코인 같은 것도 만들고 암호화폐 장사하고 또 저 이거 있는지 몰랐거든요. Fight, fight, fight 향수랍니다. 이 향수가 뭐냐면 콜론, 퍼퓸 다 있는데 살인시도 향수라고 이름을 붙였네요. 그가 다음 주에는 펜실베니아의 첫 번째 암살 시도가 일어났었던 버틀러에 가서 선거 유세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막 fight, fight, fight 했었잖아요. 그거를 따서 여성들이 이 fight, fight, fight 향수를 받으면 굉장히 강하면서도 우아하다. 트럼프처럼 129달러랍니다. 그 밖에도 너무 많죠. 운동화부터 성경부터 너무 많으니까 말씀드릴 수도 없고 어제 이제 그 하이라이트가 뭐 가장 싼 시계가 499달러, 제일 비싼 시계가 10만 달러. 본인이 선전하는 거 1분 동안 여러분들 들으셨죠? 선거철에 이렇게 시계 장사를 하는 것. 이런 일을 신경을 쓰고 막상 선거 캠페인에 몰입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그 공화당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목소리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동안 바이든, 클린턴, 버락 오바마가 축적한 얘기도 하시길 아주 힘이 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손병원 씨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어제는 이 말씀 드렸죠. 뭐 현직에 있을 때는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떠나고 나서 회고록 같은 것을 쓴다 이런 말씀 드렸으니까 답이 됐을지 모르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이분 뭐죠? 제가 아이디를 잊었는데 LA 아저씨를 약자로 해서 LA. 근데 이게 딱 보면 청년인데요. 사진 보면 그분이 저한테 제가 지난주에 시사만평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하나를 빠뜨린 것을 바로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이 시사만평이었어요. 헬로 아메리카 하면서 I just need you to find me 81 million dopes. 이게 이제 dopes가 그러니까 마약들. 그러니까 8,100만 표에 말하자면 그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정말로 무당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슈 이런 걸 듣길 원하지 카멜라 해리스가 흑인인 거 뻔히 아는데 흑인이 아니다. 뭐 맥도날드에서 일을 했어? 안 했어? 이런 걸 듣기를 원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말하자면 공화당의 철학이 지금 선거의 철학이 유권자들의 어리석음을 이용을 하는 거다.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트럼프를 좋아하시는 분들 교육 많이 안 받으시고 뭐 이런 그 성향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 너무 죄송한데 그 어리석음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마이클 루코비치 이런 지금 이 시사만평을 그리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렇죠. 그게 사실은 또 의회에서도 무슨 뭐 어떤 때는 유대인에 대한 음모론 쫙 퍼뜨렸다가 9.11 사태에 대한 음모론도 쫙 퍼뜨려도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는 조지아주의 뭐 재선 의원 있잖아요. 연방 하원 의원. 그런 사람들 이게 이제 공화당이 그 지역구에서 굉장한 어리석음을 이용하는 건데 그 선거구에 제가 몇 지역구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거기는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국 분들은 그 동네는 그냥 이 당이면 말뚝만 꽂아도 당선이 돼. 미국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미국에는 그 런 퍼니처만 거기다가 세워놔도 일렉트해도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퍼니처 다도 아니에요. 정말 그 piece of lawn, 그 마당, 가구, 정원, 퍼니처만 세워놓기만 해도 그 동네에서는 그 당이 돼, 그 당 후보가 돼 하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 트럼프 후보도 마찬가지라잖아요. 부자들에게 세금 감면 엄청 해주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지하실에 사는 뭐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얘기요. 자, 이게 있고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영미 최 선생님 그리고 또 앤드류 김 선생님이 제가 어저께 하나 방송하다 틀린 것도 있어요. 그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LA가 아니라 뉴욕의 그 에릭 아담스 시장이 결국은 뭐 터키 항공 등등 여러 가지 비리로 연방 혐의 5개 혐의로 기소가 됐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유색인종으로 처음으로 뉴욕의 시장이었다라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장입니다. 최유미 씨께서는
아, 줄리안이 바로 전에 있었던 디킨스인가요? 가물가물하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앤드류 김 선생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데이빗 노먼 디킨스. 이분이 이제 90년부터 94년까지 뭐 당연히 민주당이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 또 다른 분도 계셨네요. 어, 아유, 제가 알파벳 읽는 거에 약하네요. 그분도 굉장히 좋은 댓글을 많이 써주시는 분입니다. 이은균 선생님이신 것 같네요. 데이빗 디킨스입니다. 네, 맞습니다. 데이빗 디킨스고, 에릭 아담스가 이제 두 번째이고, 그리고 이제 에릭 아담스의 뒤를 자동적으로 잇게 되는 사람이, 제가 뉴욕시의 그 시정을 잘 몰라서 포지션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그 주만 윌리엄스, 이분이 지금 현재 시의원이고, 미국 말로는 city public 무슨 뭐 예를 들어 퍼블릭 공공 무슨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로스앤젤레스로 따지면, 다른 지역으로 따지면 시의원들 많이 있잖아요. 시의장이랍니다. 당연히 선출직이고요. 그 블루클린을 포함하는 그쪽 지역이거든요. 윌리엄스 시의원, 시의장이. 그래서 시의장이 아주 자동적으로 지금 되게 된다는 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가능하면 제가 짧게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중동 큰일 났어요. 어제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 유엔에서 연설을 했잖아요. 우리 잘못이 아니다. 레바논에 있는 이란이 지지하는 테러리스트 그룹 헤즈볼라가 매를 벌어. 그래서 우리가 공습할 수밖에 없고 레바논 사람들이 다치는 거야. 그러니까 헤즈볼라 책임이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연설을 하고 내려가자 몇 분 뒤에 레바논에서 그 헤즈볼라 본부가 그 베이루트 인근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어제 방송에서, 정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결국은 제일 그 중요한 인물이 숨졌습니다. 하산 나스랄라라는 이 헤즈볼라는 사무총장이라고 부르더군요. 사무총장 64세, 뭐 30대부터 이 사무총장을 했어요. 이 사람이 사망을 했거든요. 뉴스가 얼마나 허망한가 하냐면, 저는 이 뉴스, 이 사람의 그 암살 당한 거죠. 나오기 전에 어떻게 준비를 했었냐면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가자 지구에서 그 북쪽에 있는 헤즈볼라, 하마스를 지지하는, 또 이란이 지지하는 헤즈볼라와의 전쟁, 레바논으로 옮겨졌다라고 오늘 방송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사만평을 준비를 했었죠. 하나는 오른쪽에는 레바논 기가 그려져 있고, 왼편이 팔레스타인 기네요. 이건 거꾸로 돼 있네요. 해서 그 레바논이 그 삼나무잖아요. 성경에도 나오고 하는 그런 그 백향목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오른쪽에, 이게 이제 이렇게 그 하얀 색깔은, 레바논기에서 하얀 색깔은 평화이기도 하고 레바논 산을 덮는 흰 눈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레바논기에는 더 이렇게 좀 애정이 가는 게 칼릴 지브란, 예언자를 쓴 칼릴 지브란이 레바논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뭐 뉴욕에서도 오래 살았지만 로스앤젤레스에서도요, 레바논계가 또 거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또 반응을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가자에서 레바논 쪽으로 옮겨갔다 하는 시사만평을 전해드리려고 제가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런 시사만평을 전해드리려고 했죠. 지금 왼편에 보면은 국기로 타이를 맺습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대통령과 총리가 휴전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딱 그 전화기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지시를 내리잖아요. 벤자민 네타냐후가 fire 안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21시간 헤즈볼라와 21시간이 아니라 21일 3주일 휴전을 해라. 이거 서방 세계의 그런 그 요청이 전혀 해당이 안 됐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이제 레바논에서도 그렇게 많은 민간인, 뭐 헤즈볼라와 하마스를 살해한다고 하더니 헤즈볼라, 하마스보다 민간인 살해를 엄청 많이 한 거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언론인들도 있고요. 뭐 어떤 뭐 구호 활동가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숨진 민간인 가운데는 뭐 어린이들이 너무 많이 포함돼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또 다른 시사만평이요. 이거 이렇게 보면은 레바논에 그 백향목이 이렇게 빨간 색깔로 피로 물들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기는 이스라엘기인데 USA, 미국이 지원한 거잖아요. 근데 미국이 사실은 남을 공격하라고 한 건 아니죠. 이스라엘, 중동 한가운데, 아랍 국가 한가운데에 있는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를, 그리고 과거에 그렇게 홀로코스트 때 뭐 제대로 세계에서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도 있는 그 이스라엘을 방어하라고 무기를 팔고 주는 건데, 그것으로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런 시사만평을 전해드리려고 했었습니다. 딱 보면은, 여기 보면은 비비의 October Surprise, 벤자민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좋아해서 이게 딱 뭔가를 뭐 화약꽃처럼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게 October Surprise라는 게 뭡니까? 백악관으로 가는 길을 지금 해리스가 잘 가고 있어요. 이제 조금만 가면 되네 하고 가고 있는데, 거기서 뭘 터트린다는 거죠. October Surprise를 그런데 이거는 10월 달 되기도 전에 거의 10월 맞네요. 지금 9월 28일 이런 시사만평이 나왔었습니다. 그 다리를 지금 부숴버린,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트럼프가 이스라엘에는 백지 수표를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벤자민 네탄야후도. 이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해서 지금 제3차 대전이라고 써 있는데, 그렇게 가까운 시일 안에 제3차 대전으로 갈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벤자민 네탄야후가, 물론 그리고 여기에는 국내적인 이슈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왜 헤즈볼라를 뭔가를 그렇게 공격을 해서 헤즈볼라의 사무총장을 암살했어야지만 되는가. 그쪽 지역에 레바논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하도 싸우니까 막 피난 나오고 하고 해서 그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명분은 그렇지만 어쨌든 뭔가 힘이 국내에서 약해질 때 해외로 무력으로 뭔가를 돌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 전해드리려고 하다가 이스라엘이 하산 나스렐라를, 헤즈볼라 사무총장을 암살했네 하는 뉴스가 나온 겁니다. 이게요, 이 이란에서 하마스의 1인자를 암살하고 지금 2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일 하니에를 암살하고 나서. 그럼 양쪽에 다 이란이 걸려 있죠. 이란이라는 땅에서 하마스의 이런 1인자를 암살을 했고, 이란이 지지를 하는 헤즈볼라의 사무총장을 이스라엘이 암살을 하면 이란으로서도 본격적으로 이 분쟁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나스렐라라는 사람이 1992년부터 그 레바논 헤즈볼라의 그 사무총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 전에는 친구 모사위인가요? 그 친구가 맡고 있었고, 이 사람은 원래는 너무 이슬람교를 사랑하고 9살 때부터 무슬림이었다고 하는데, 형제가 8명인가 그렇대요. 본인까지 9명인가. 어렸을 때 막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너무너무 종교에 심취해서 종교에 관한 책을 읽고 막 심취하고 그랬었는데, 그 어렸을 때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엄청 아주 일상적으로 공격을 했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는 과일, 채소를 팔던 사람이었는데, 75년도에 이제 레바논 내전이 있었고 15살 때부터 마을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하다가 이라크로 신학교에 갑니다.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요. 멘토면서 친구인 그 무사위와 같이 돌아와서, 무사위가 이게 레바논에서 먼저 어떤 군사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금 그 이스라엘에 의해서 암살당한 그 나스랄라가 거기에 합동이 아니라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레바논을 82년도에 이스라엘이 침공했잖아요. 그때부터는 그냥 성직자 시합하고요. 여기서 운동가로 변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숨졌으니까. 그래서 친구가 만든 군사 조직에 합류하죠. 이 무사위가 만든 78년 직후에. 그래서 헤즈볼라는 본격적으로 85년부터 조직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과 싸우죠. 이스라엘과 싸우면 이스라엘의 무기를 대주는 미국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요, 헤즈볼라가 그 레바논 의석이 120 몇 석인데 그 가운데 반 정도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62석이 친 헤즈볼라계인 겁니다. 그리고 또 레바논이 막 이스라엘에 공격당하고 할 때도 헤즈볼라가 그걸 물리쳐 줬기 때문에
레바논 안에서도 헤즈볼라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지금 군사력도 탄도미사일 110개, 뭐 사거리는 260km 정도라고 하지만요. 그리고 정부가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관시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학교라든가 사회복지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서비스 네트워크가, 헤즈볼라가. 이런 헤즈볼라의 사무총장을 이스라엘이 암살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울 때는,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전면전 피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엄청 피하려고 하다가 9월 17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워키토키, 그 전에 뭐죠? 페이저, 뭐 휴대폰 이런 걸 막 터트리고 나서도 그래도 이스라엘에 뭘 쏘기는 쐈지만 전면전을 하자 하는 것을 표시하진 않았는데, 이 사람은 말하자면 조금 우리가 체면 차리는 선에서 이렇게 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완전히 결투를 준비를 한 거죠. 그동안 참 이것도 그래요. 지하에 숨어 있었고 유선 전화도 거의 안 받았고 이런 디바이스 같은 것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뭐 나스랄라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 나쁘다고 하겠죠. 레바논에서도 나쁘다고 한 사람들도 있을 테고, 뭐 좋아 애국자네 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을 테지만, 그러나 저는 이스라엘의 이런 면이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지금 미국에 요청을 하는 게 있어요. 나스랄라를 암살하고 나서 이란이 개입하지 않도록 도와달라. 뭔가 이란에 압력을 넣으라는 거예요. 본인들은 헤즈볼라도 없애고 싶어, 뭐 또 뭐 하마스도 없애고 싶어 하면서 하나 또 다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이 나스랄라를 암살한다고 미국에 미리 얘기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이 미국의 동맹이잖아요. 가까운 동맹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도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란이 우리 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것을, 이란도 참 그리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건 두더지 때리기입니다. 나스랄라를 암살을 했다고 해서 이 나스랄라도 원래 정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이전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하고 서로 싸우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그냥 종교인으로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아마 높았을 것 같습니다. 뭐 호메이니하고도 잘 알고 그래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성직자와 성직자 스타일의 사람을 군사 쪽으로 끌어들여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없어진다고 이게 당장은 힘이 많이 무너지겠죠, 헤즈볼라가. 그러나 영원히 없어집니까? 두더지 때리기라니까요. 하나 쳐서 넣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중동 문제는 선거 한 달 조금 더 남았고 미국으로서는 어떻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전해드립니다. 젤렌스키 얘기는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어떻게 보면은 뭐 미국 대리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이 우방을 어디까지 보호하는가, 이걸 이제 미국의 동맹국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젤렌스키가 결국은 어제 트럼프를 만났어요. 트럼프가 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한다고 안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만났는데 그건 이제 트럼프도 잘한 거죠. 어쨌든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50%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젤렌스키도 트럼프를 만나기 전에 잡지 뉴요커, 굉장히 진보적인 잡지죠.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인 JD 벤스를 너무 급진적이다라고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이 JD 벤스가 그 전에 먼저 빨리 휴전을 해야지 되고 비무장지대가 설치돼야지 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어떤 국제기구에 나토를 포함해서 가입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해줘야지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이 급진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하나가 있고, 펜실베니아의 포탄 공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공화당이 민주당 선거 유세라고 비난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 갔다고 하고 대신에 어떤 정치인들을 대동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펜실베니아 주니까 주지사 조시 샤피로와 잠깐 만나서 무슨 자매결연 도시 사인 같은 것은 했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시점에서 트럼프 후보가 어제 만나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서 다 열심히 일을 하겠다 했는데,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좀 없는 것 같고, 트럼프가 젤렌스키가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해서 나 안 만날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건 뭐냐면요, 트럼프 후보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끝낼 방법이 있다고 본인이 자신하는 것 같은데 그 방법을 모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하루 안에 그냥 끝내겠다. 디테일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이제 외교를 굉장히 돈의 관점에서 보는 건 사실이죠. 우크라이나도 왜 우리 일 아닌데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그리고 나토도 공정한 부담을 해야지만 되고 이거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되는 거고요.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는 어찌 보면 좀 주저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꼭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느리게 무기를 주는 것 같았잖아요. 결국은 줄 것을 주면서 최종적으로 러시아 내부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장거리 무기 같은 것을 이번에도 받아가려고 했지만 받아가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신중하고 주저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가 됐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처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한국에서도요 많은 진보에서 저 일주일 만에 질 걸 왜 하지? 젤렌스키가 저거 미쳤어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2년 8개월입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동맹은 미국을 믿지 않게 될 겁니다. 트럼프 후보는요 이제 유일한 카멜라 해리스와의 그 토론에서 우크라이나가 이기길 바라십니까? 사회자가 물었을 때 끝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화요일에 있을 한국 날짜로는 수요일 아침이 되겠네요. 90분 동안 유일한 한 번 있는 부통령 후보들의 토론회 마이크는 켭니다. 지난번과는 다르죠. 청중은 없고 위치는 똑같아요. 뭐 무대에서 왼쪽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텔레비전 보실 때 오른쪽. 그러니까 지난번과 똑같은 거죠. 지난번에 해리스도 거기 있었고 우리가 텔레비전을 볼 때 오른쪽. 바이든도 거기 있었고 트럼프가 왼쪽에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팀 월즈가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볼 때 오른쪽, 그리고 이 JD 벤스가 텔레비전으로 볼 때 왼쪽. 4분씩 광고 2번 있고요. 그 노라 오도넬과 그 CBS 저녁 뉴스죠. 그리고 페이스 더 네이션의 마가렛 브랜넌. 이 로라 오도넬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도 전에 인터뷰를 했었고 아버지가 육군이었기 때문에 뭐 의사였습니다. 용산 그 기지에서 한 2년 동안 살았었죠. 그래서 질문 받으면 2분 동안 답변하고 상대 후보가 또 2분 동안 그리고 이제 1분 반박. 그 이후에도 1분 정도 추가로 시간을 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프닝 스테이트먼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클로징 스테이트먼트는 동전 이거 2번 다 공화당이 이겼네요. 벤스도 이겨서 마지막에 마지막 스테이트먼트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소개 자체는 이거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현직이기 때문에 민주당이기 때문에 팀 월즈를 먼저 소개를 한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고 후보자와 캠페인 담당자 휴식 시간 2번 있잖아요. 4분씩 2번 있을 때 서로 얘기할 수 없고 물만 가져가고 뭐 빈 종이, 펜 이런 것만 가져갑니다. 여기서 JD 벤스는 트럼프에게 엄청 더 충성을 해야죠. 왜냐하면 엊그제 2020년이면 뭐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트럼프가 정말 그 임기에서 실패했다 하는 것을 이제 기록으로 나온 것이 드러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뭐 미국의 히틀러라고 얘기했잖아요. JD 벤스가 트럼프를. 그러다 트럼프가 필요할 때 트럼프의 손을 잡았고 상원의원에 당선됐고 부통령 후보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아돌프 히틀러의 비유를 했기 때문에 더 충성을 해야지 되겠죠. 대통령을 열심히 방어를 하겠죠. 뭐 팀 월스도 마찬가지로 카멜라 해리스를 방어를 할 테고 또 JD 벤스 후보는요. 아니 트럼프 후보의 그 스캔들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아니 트럼프를 믿어 그 상대 여성들의 말을 믿어야지 이랬었던 사람입니다. 자, 화요일에 이 그 토론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굉장히 길어졌어요. 죄송합니다. 내일은 짧게 해드릴게요.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이었습니다.